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6주차 3교시 우리 책의 105페이지 산전진단의 문제가 임신중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전진단 검사 가운데 초음파 검사가 있다고 그랬죠. 울트라샬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일반적으로 산모들이 가면 이제 초음파로 검사를 하죠. 초음파는 단지 산전진단뿐이 아니에요. 저도 심장이 안 좋은 심장 검사, 뇌부터 우리의 몸의 장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보다도 더 정밀한 진단 기술이 초음파예요. 지금 뭐 CT도 있고 저기 또 MRI 종류들이 많이 자기 진단 공명 장치. 이거는 그냥 우리의 세포를 그냥 종이같이 잘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보는데 그것도 굉장히 정밀하지만 일반적으로 초음파 기술이 의료계에 아주 혁명을 가져왔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양수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 내의 막 안으로 양수가 있죠.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이제 물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태아가. 그래서 양수를 뽑아서 양수의 성분과 상태를 검사해 보면 산모의 건강뿐 아니라 태아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모검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각주 4번 보면 육모검사는 태반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거기 착상되어 있는 태반을 떼어내서 유전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죠. 임신 10주 정도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정밀하게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초음파 기술, 양수천자 기술, 육모 검사 기술. 그래서 임신 초기에 이걸 검사하게 되면 태아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가 있죠. 임신을 계속 유산되지 않도록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임신의 지속과 출산, 건강한 태아의 탄생을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아와 여아의 성감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서양뿐 아니라 동양도 남아선호 사상, 특히 우리는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가문을 잇고 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감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첫째가 딸인 경우에는 둘째가 또 딸이면은 임신 중절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 30%인데 첫째, 둘째가 딸인데 셋째도 딸이다 그럴 경우에는 거의 과반수 이상이 임신 중절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남아선호 사상에 기초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임신 중절을 가지고 이제 재판이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 107페이지 보면 임신 중절의 문제, 웨이드 재판이라는 재판이 있는데 이 중절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이 이제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정치, 경제 분야에서 보수, 진보가 대립하듯이 인간 생명윤리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와 진보가 대립한다는 거죠. 보수는 수정의 순간에 인간의 생명이 형성된다. 이건 종교계라든지 아니면 철학계 아니면 그런 일반적인 보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택하게 되고 의료계라든지 과학자들은 아니다. 인간이 형성되는 3개월 이후가 인간이다. 그렇게 또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쪽 진보파에서는 여기 보면 태아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산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런 의미에서 임신 중절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아의 현재 상태와 나이가 생후 몇 개월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의 산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보적인 파는 또 페미니즘 운동하는 사람들도 또 임신 중절을 또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 사이의 대립이 로 대 웨이드 재판이에요. 110페이지 제일 밑에 딸락 보면 나오죠. 여기서는 중절을 명확하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된 거예요. 판결문에 따르면, 이게 판결문을 보죠. 미국은 과거 중절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았는데 19세기에 이르러서 규제가 더 강화되었다. 세 가지로 이제 지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임신 중절을 규제하게 됐는지. 1번, 불륜을 경계하는 19세기 이른바 빅토리아적 윤리관. 불륜을 경계하는 거예요. 19세기 그런 윤리관은 결혼 관계 속에서는 그건 뭐 자유롭게 출산하고 중절을 관여하지 않는데, 불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륜을 통해서 거의 100% 임신 중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는 거죠. 임신 중절 자체보다는 불륜을 금기시했다는 거죠. 19세기. 2번은 뭐냐? 중절이라는 처치가 여성에게 초래할 위험. 여성들이 사망하고 몸에 큰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거죠. 3번은 뭐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한다는 국가적 이해관심. 이 세 가지 중에 현재로는 윤리관도 변하고 의학적인 진보에 따라 위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1번, 2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윤리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그거 뭐 윤리적으로 뭐 그거 서로들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이걸 제재하느냐. 그러니까 윤리관이 바뀌니까 이거 뭐 불륜에 의해서 아기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관여하지 말자. 윤리관이 바뀐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의학의 진보가 있어서 여성에게 이제 임신 중절도 크게 몸에 해가 안 된다. 그 1번, 2번이 조금 느슨해졌고 3번만 남아있는 거예요. 3번은 뭐냐면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하자. 이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장과 산모의 프라이버시 권리, 산모의 선택권, 산모의 자유와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 둘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하자, 이건 보수 진영이고, 산모의 선택권을 인정해주자, 이건 자유의 입장, 진보의 입장이죠. 보수와 진보가 지금 아주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쭉 이제 넘어가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들어가서 논의한 것이 110페이지 배아, 태아, 신생아의 자격. 배아, 태아, 신생아의 자격. 배아, 배자라고 하죠. 태아, 신생아. 배아는 이제 수정란이 분열을 시작한 상태예요. 그냥 수정란이 가만히 있다가 수정란이 분열을 시작하는 상태를 배아라고 그러죠. 근데 분열이 시작돼서 인간으로서의 조직이 형성되는 시기를 태아라고 그러고, 그 조직이 형성돼서 이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출생한 상태를 신생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의학계에서 보느냐, 의료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3절 밑에 마지막 단락 110페이지. 태아의 자격.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일까?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출산 때부터 본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의료기술이 발전하기 전부터 태어났을 때 한 인간이 태어났다고 그러죠. 출산으로 모체에서 분리되어 독립하고 직접 외적인 환경에 접하게 되며 아직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호흡하고 소화하는 거예요. 스스로 호흡하고 소화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호적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란 이미 태어난 자다. 출생한 자. 상속에 있어서도 태어난 상속받을 권리도 이미 태어난 자로서 상속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입장, 윤리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1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정된 순간부터 부친이나 모친의 그것과는 다른 하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정된 순간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어머니의 생명과 독립된 하나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정자, 난자는 제각기 부친, 모친의 유전적 소질을 물려받고 있으나 수정에 의해서 부친, 모친과는 다른 완전한 개체가 되는 거예요. 부친의 형질만 갖는 게 아니라 모친의 형질만 갖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질이 하나 형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DNA를 가지고 XX 염색체와 XY 염색체가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유전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하나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태아 이전에 배아도 하나의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전이 바로 수정이잖아요. 1, 2, 3, 4. 법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만 이게 법적인 기준이에요. 의학적인 기준은 이 태아의 출발점 상태죠. 법적인 기준은 3번부터 의학적인 기준은 여기 인간이에요. 의학적인 기준은 3번부터, 법적인 기준은 4번부터죠. 그런데 윤리적, 도덕적 기준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또 종교적인 입장, 윤리적 입장은 그런데 다만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수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좀 배제하고 인간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112페이지 꼭대기. 태동은 보통 임신 10주면 언제인가요? 한 2달 반. 그러니까 이미 이 태아가 3개월이 되기 전부터 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체 내 의학적 지식이 늘고 있는 현재로서는 태아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은 임신 10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2달, 9주예요, 9주. 자, 그래서 임신 9주 이전을 배아라고 하고 임신 9주 이후를 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태아와 배아의 경계선이 임신 9주. 그래서 의학에서는 임신 중절을 요 9주까지는 허용하자.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태아가 아니라 배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적인 경계선이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고, 배아의 자격. 이제 우리는 아까 태아의 자격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이제 배아의 자격이에요. 자, 배아의 자격은 요 전이죠. 9주 이전. 그 다음에 신생아의 자격은 결국은 출생한 이후죠. 그래서 수정, 배아, 태아, 신생아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1, 2, 3을 공부해야 될 텐데, 경제적 이유에서 중절을 용인하는 일본의 모체보호법. 일본은 경제적인 문제. 이 산모가 아이를 출산시켜서
이거 잘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느냐, 잘 돌볼 수 있느냐, 그러한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임신을 중절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임신 중절을 우리가 금지하고 허용하기 전에 일본도 아직 임신 중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윤리적 장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임신 중절을 반대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임신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 경제적 보장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반대하든지 찬성해야 돼요. 지금 제가 있을 때, 독일에 있을 때 공부할 때 보면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대학 내에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요, 유모차를 끌고서 와서 그 아이를 학교 옆에 있는 보육원에다 맡겨요. 뭐 타가소가 아니라 유치원도 있고 타가소도 있고 유아보육원도 있어요. 거기다 맡기고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끝나면 또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미혼모가 아이를 가져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왜 부담감이 없냐면 독일은 제가 지금 뭐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독일을 그렇게 너무 이렇게 무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확립이 된 다음에 임신 중절을 금지시킬 때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여건이 전혀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 금지만 시켰다가는요, 그게 효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모태부터 요람부터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 사회복지처럼 18세까지는요 부모가 양육하지 않아도 사회가 양육을 해요. 이게 사회 양육, 사회 교육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도 우리 등록금 많이 내죠. 협성대학교도 등록금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럽은 특히 독일은 등록금이 없어요. 왜 없냐? 지금 사회에서 이 사람을 교육시켜서 사회에서 나중에 교육이 끝나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회인으로서 사회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 사회교육이에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교육을 받아서 출세해서 돈 벌고 밥벌이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사회교육이니까 어차피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키우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8세까지는 그 양육비가 나라에서 나와요. 부모가 돈 벌어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양육하라고. 당신이 부모로서 대신 양육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절대로 임신 중절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임신 중절하지 않고 출산시키면 그 사람이 미혼모일지라도 사회적으로 다 혜택을 주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모든 양육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너무 불륜을 했구나. 바람둥이인가 보다. 이렇게 주홍글씨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직 결혼하지 못한 상태로 아이를 출산했구나. 그럼 우리가 저 아이를 책임져 줘야 되겠다. 그런 의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미혼모들이 어린 나이에 경제적 여건이 안 됐는데 아이를 갖더라도 심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아이를 출산하고 아직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도 공부하면서 학비도 무료고 양육비가 나오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대생들이 아이를 자연스럽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도 제 친구도 한국 사람인데 독일에 공부하러 왔다가 거기서 이제 같이 기숙사에 있다가 그 독일 여학생을 만났는데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출산을 했어요. 그 출산하는 순간 그 기숙사의 그 방이 2인 1실 방을 쓰고 있었는데 둘 다 출산하는 순간 방 3개가 딸리는 큰 집을 한 채를 그냥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거기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이 더 향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제적 이유를 가지고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 2번. 인공 임신 중절을 둘러싼 미국에서의 논쟁들. 이걸 또 일본과 비교해보자. 이건 뭐 이게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상황과는 다르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 3번이에요. 인간의 시작을 어디에 둘 것인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기술하라. 자, 크게 4가지로 나눠졌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은 인간의 시작을 어느 시점에서부터 인정하십니까? 수정일까요? 폐하일까요? 태하일까요? 신생아일까요? 각자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해서 한번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6장까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제7주에 공부해야 될 내용은 안락사죠. 이제 안락사. 영어로 유타나시아. 유타나시아. 유란 말은 굿이란 말이에요. 굿. 타나시아는 death.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뭐 기초적인 생명윤리 이론과 사례들을 공부했는데 지금까지는 예비적인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7장부터는 결정적으로 이제 생명윤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과학 기술과 윤리와 도덕이 가장 심각하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까지 이제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인공수정이나 임신중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접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임신의 문제고 여성의 문제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부분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인데 이 안락사 문제는 남녀노소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락사의 상황에 접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안락사의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내 가족, 내 친척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난주가 아니라 그저께네요. 제 친구 어머니가 그 코로나로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는데도 이제는 포화도가 떨어져요. 60 이상이었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50까지 내려오면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도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럼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 상태로 두면 며칠 가지 못하는데 호흡기를 띨까요 말까요? 안락사의 문제예요. 그냥 놔두면 며칠 더 가는데 뛰면은 지금 그냥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락사의 문제는 너무나도 이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생명과학의 문제예요. 생명윤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정말 집중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과 함께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원적으로 설명하면 좋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은 좋지 않아요. 다 슬픈 거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 죽음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라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안락사라고 하는 말보다는 존엄사라고 하는 말이 더 왜냐하면 좀 덜 고통스럽게 죽지 않은 말은 이게 인간뿐이 아니라 동물에도 많이 적용시키니까 요즘에 동물들도 안락사 시키잖아요. 근데 사람도 안락사 시킨다고 하는 말은 좀 이건 너무 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니까 안락사라고 그러지 말자. 인간답게 죽는 것.
인간답게 죽는 죽음 해서 존엄사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안락사라고 하는 말보다는 존엄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한번 공부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